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암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협적인데 이게 왜 걸리는지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해야 이제 암에 대해 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암이 치료를 하려고 하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치료가 잘 안 되는 걸까? 그 인간이 이렇게 과학을 연구해서 우리 문명을 세웠는데 이렇게 우리가 자연을 극복하면서 문명 세계를 구현하는 거는 우리 과학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학이 만약에 잘못됐으면은 우리 문명이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암에 걸리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맞는 치료법을 제안하면 되면 암은 치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치료가 잘 안 될까요? 그리고 암이 그렇게 위험하면 예방도 해야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감기, 독감, 코로나 예방하지 않습니까? 그럼 암 예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 왜 예방은 암 예방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는 게 없는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암이 왜 발병하는가에 대해서 현대적 해석입니다. 이거는 그림이 좀 어렵긴 한데요. 사실 내용을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세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세포막이고요. 우리 몸은 세포가 한 60조 개로 돼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세포들은 분열을 하기도 하고 사멸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세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세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밖에서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피부가 상처에 나서 찢어지면 그게 봉합이 되지 않습니까? 놔두면 봉합되거든요. 어디부터 붙을까요? 찢어지면 세포가 죽잖아요. 죽은 세포는 못 살아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살아있는 세포가 이 세포가 죽은 자리를 메꾸는 겁니다. 어떻게 메꾸겠어요? 세포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꾸는데 그러면은 우리 피부는 평소에는 숫자가 안 늘어나거든요. 근데 왜 찢어졌을 때만 늘어날까요? 상처가 나서 옆에 있는 세포가 죽은 걸 알고 아 이게 분열해서 메꿔되겠구나 하는 상황을 다 여기서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메꿔지고 나면은 더 이상 분열을 안 해요. 근데 그 상황도 다 지시를 받고 전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는 마치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교신하면서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계속 신호등도 보고 좌우를 둘러보면서 움직이듯이 이 세포들도 항상 주변의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안테나들이죠. 여기서 신호가 들어와서 쭉 순서를 거쳐가 나중에 최종 판정하는 이건 세포 핵인데 세포 핵에서 그런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명령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이 과정은 마치 뭐가 같냐면은 그 옛날에 그 왕궁이 있으면 저 멀리 국경에서 급변이 일어나면 그 상황을 빨리 왕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왕이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빨리 가야 되니까 봉화를 올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봉화불을 여기가 봉화불 올린 자리예요. 그러면 이 봉화를 보고 여기서 올리고 내려가는데 이제 가끔 가짜로 실수로 봉화불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드문 일인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불구하고 마치 신호가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요 밑에 있는 것은 여기서 신호가 나오면 여기서 온 신호인지 여기서 온 신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밑으로 신호가 내려가서 세포는 분열하는 상황인가 보다 하고 분열하게 되거든요. 근데 신호가 여기서 들어올 때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분열을 해야 될 때만 분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여기서 가짜 신호가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계속 분열을 해요. 그러니까 세포는 필요할 때 필요하지 않을 때 이거 구별하지 않고 분열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암이 발생하느냐 하는 데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세포 분열 신호에 대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이런 유전자들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가짜 신호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 때문에 세포가 분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 얘네들이 가짜 신호를 만들어내는데 이 가짜 신호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 과도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신호를 안 만들어내면 여기서 분열을 안 하거든요. 근데 얘가 신호를 필요 없이 많이 만들어내니까 여기서 계속 분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얘가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 없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억제하는 거죠. 이거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돌연변해서 일을 많이 할 때는 이것이 일을 못하게 하는 억제제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얘가 또 일을 너무 많이 하면은 요걸 쓰고 이게 다 네모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 각각의 유전자에 대한 억제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유전자들은 원래는 세포 분열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게 그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들이에요, 우리 몸에서. 그런데 이 유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암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암 유전자가 암을 형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유전자가 아니에요. 이 암 유전자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유전자인 겁니다. 근데 왜 암 유전자라는 그 무서운 이름을 가지게 됐냐면 얘네들이 돌연변이가 생기면 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 중에 아주 일부만이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자들은 암 유전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 유전자는 돌연변이가 생기면 암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암을 일으킬 때 예를 들어 이것 때문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 요거는 이 돌연변이 안 생겨요.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돌연변이 하나로 암이 생기는 게 충분하기 때문에 얘가 돌연변이 하나 더 들어간다고 그래서 아무 이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돌연변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큰 세포로서 이득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세포가 무한히 분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는데 이 100개가 거의 99개는 100일에 한 번씩밖에 분열 안 하는데 하나는 매일 분열한다고 하면은 며칠 후에 보면은 그 하나의 세포가 대부분이 되는 거죠. 이게 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다른 것이 추가로 돌연변이 안 돼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보면은 암 유전자 돌연변 대부분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돌연변이니까 이 약을 쓰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면 요거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거를 표적이라고 하고 이 표적의 기능을 억제하는 항암제를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암 치료를 하는데 최신 기법으로 표적 항암제가 나와 있다. 그러면 그게 뭔가 하고 궁금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적 항암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암 환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나타났다. 근데 암 유전자 돌연변이 있다고 해서 그 암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하는 표적 항암제가 꼭 개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암 유전자 돌연변이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유전자 같은 경우는 전체 암은 한 50% 나타나요. 근데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전체 암 환자 한 2% 정도에 나타납니다. 이 유전자 같은 경우는 전체 암 유전자 한 0.1% 정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률이 떨어질수록 제약회사에서 여기에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할 때 드는 비용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환자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돌연변이 확률이 작은 암 유전자 암이 발병한 경우에는 그 표적 항암제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암 환자들이 병원에서 암을 진단 받았을 때 표적 항암제가 있다. 그럼 이제 굉장히 행운이다. 그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이 표적 항암제가 그러면 그 암 환자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중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암 유전자의 한 예, 여기 이제 라스라고 하는 유전자인데 이 라스 유전자 돌연변이는 암 환자의 한 50%에서 관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스가 어떻게 암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이 암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암을 정복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돌연변이가 되면은 어디에 돌연변이가 돼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원래 라스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게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메사인, 글루타민, 타이로신 이게 다 아미노산이에요. 우리 몸 아미노산 20개가 있는데 20개의 순서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20개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유전자예요. 유전자의 ATG, AC, 이게 ACG 4가지로 이루어진 암호인데 이 4가지로 쭉 이어진 것이 이렇게 해석이 돼서 단백질을 만들고 이 단백질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원래는 여기 프로토온코진이라고 써진 거 여기 GC면은 여기가 글라이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이 가지는 유전자인데 GGC가 GTC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바뀌는 거. 우리 몸에 있는 그 유전자의 길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전부 다 합치면은 지구에서 태양을 한 100번을 감을 수 있을 정도로 길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한 개의 분자가 GC였던 것이 GTC로 이렇게 바뀌면은 여기에 아미노산이 글라이신이었던 것이 발린으로 바뀌게 되고 그 결과 이게 암 유전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는 이게 스위치가 ON 됐다가 OFF 됐다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ON이 되고 필요 없을 때는 OFF가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여기가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바뀌어 버리면 ON 돼 있던 것이 OFF 되는 그 구조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ON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안에 우리 저녁에 잘 때는 거실 스위치를 끄고 아침에 저녁에 또 스위치를 켜잖아요. 근데 이제 끄는 것이 망가져 버렸어요. 항상 불이 켜져 있죠. 이게 암 유전자인 겁니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 스위치가 꺼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작은 차이가 이 유전자의 기능을 너무 과도하게 만들고 이것이 암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걸 억제하는 거, 이게 이제 암을 치료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온 표적 항암제는 백혈병을 치료한 글리백이라는 약이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 이 백혈병은 혈액암인데 좀 드물어요. 환자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환자 수가 많은 그 고형암에 대해서 치료제가 개발됐는데, 그게 이레사라는 약입니다. 그 폐암 환자한테 적용하는 그 표적 치료제입니다. 폐암 유전자 중에 EGFR이라고 하는 그 유전자, EGFR은 아까 세포 표면에 있는 바깥의 신호를 받아서 안으로 전달하는 그런 종류의 단백질인데, 이게 돌연변이가 생기면 바깥에서 세포 분열 신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포 내부에서 가짜 신호를 만드는 그런 종류의 돌연변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를 가진 폐암 환자에게 과거에는 뭘 썼냐면 이 화학요법을 썼습니다. 이 화학요법이 케모세라피라고 하는데, 이 케모세라피는 2000년 이전에 쓰던 화학 치료제입니다. 이건 어떻게 개발된 약이냐면,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 거의 분열하지 않습니다. 분열을 해도 100일에 한 번 분열할 정도거든요. 근데 암세포는 매일 분열합니다. 그래서 그 분열하는 세포에게 독이 되는 물질을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 분열하지 않는 세포는 그 약물에 대해서 아무 해가 없어요. 근데 분열하는 세포는 그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물을 쓰면은 암이 아주 활발하게 분열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굉장히 빨리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정상세포는 거의 손상을 안 받죠. 그런데 이 약을 써보니까 이 아무 부작용이 없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부작용이 큰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왠가 하면 우리 몸의 거의 대부분 세포는, 정상세포는 분열하지 않지만 극히 일부분의 세포는 분열을 해요. 그 세포가 한 0.1%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세포들이 중요한 세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역 반응을 하려면은 외부에 침입자가 생기면 면역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면역 반응을 위해서는 꼭 면역 세포가 분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또는 몇 개의 면역 세포가 수천억 개의 면역 세포로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때 항암제를 쓰고 있으면 그 분열하던 면역 세포들은 암세포하고 똑같이 분열하기 때문에 다 죽어버리는 거죠. 또는 우리 몸의 소화 내피 세포는 수명이 원래 열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항암제를 먹으면 새로운 세포로 전환될 때 그 죽은 자리를 메꾸는 새로운 세포가 분열하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그 면역세포가 다 죽기 때문에 그 외부 침입자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고, 또 소화기관도 다 망가지게 되고, 또 우리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는 이 모근 세포가 매일매일 자라기 때문에, 분열하기 때문에 거기 머리카락이 자라는 겁니다. 근데 항암제를 쓰면은 이 모근 세포도 분열하기 때문에 암세포와 마찬가지로 다 죽는 거죠. 이런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만 되면 괜찮은데, 여기 보시면 이 처음에는 치료가 되는데 재발하는 거예요. 암은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항암제를 쓰든 뭐를 쓰든 하면은 방사선 치료도 그렇고 무슨 방법을 써도 암세포는 거의 대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재발하는 겁니다. 이 Y축이 뭐냐면 프로그레션 프리인데 재발 확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개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 재발 확률이 어떠냐면, 여기 50% 재발하는 게 6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6개월이면 재발해요. 그래서 이게 그 화학요법제가 그렇게 부작용이 큼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 50%만 재발하고 많으냐? 그게 아니고 24개월 정도 되면은 100% 재발해요. 그러니까 그 큰 부작용을 견디고 항암 치료를 했을 때 그 고통을 감수해서 암이 치료될 수만 있다면야 그가 뭐를 못 견디겠어요. 근데 이걸 보면 다 재발한다는 얘기예요. 이 재발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래 쓰던 항암제는 더 이상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발하면 또 다른 항암제를 써야 되는데, 다른 항암제도 금방 쓰면은 점점점 재발하는 그 기간이 더 빨라져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잘 안 쓰려고 많이 합니다. 표적 항암제 있기만 하면 표적 항암제 쓰죠. 이게 빨간색이 뭐냐면 이게 표적 항암제를 쓴 겁니다.
EGFR 돌연변이 암 환자에게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이레사라는 약을 쓰면은 그래프가 빨간색이 됩니다. 이게 보면 그래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했죠. 이 결과를 보시면 50%가 재발하는데 이거 한 1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화학요법 쓰던 때에 비해서 6개월 재발이 늦춰진 겁니다. 굉장한 큰 과학적 성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약회사에서의 평가는 어떠냐면 이 결과는 대성공이에요. 왜냐하면 환자의 수명을 늘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발을 늦춘다는 얘기는 수명을 늘린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6개월 늘렸기 때문에 그러면 약은 팔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도움이 되죠.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도 6개월의 수명은 소중하죠. 그러니까 환자도 쓰고 싶죠. 근데 이제 과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암 유전자 돌연변이에서 암이 이렇게 너무 빨리, 그러니까 암 유전자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암세포가 자라는데, 암 유전자 돌연변이 억제제를 써서 그걸 억제시키면은 그러면 암이 안 자라야 돼요. 그리고 이 환자들에서 보면은 표적으로 하는 암 유전자는 확실하게 억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돌연변이 암 유전자를 충분히 억제를 못해서 암이 재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일각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재발의 이유는 처음에는 약이 듣다가 나중에 약물 내성이 생겨서 안 듣게 된 것이다. 약물 내성이 생기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우리 약물이 들어올 때는 간에서 이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허용합니다. 그러면 이게 암세포로 갈 수 있죠. 근데 나중에는 간에서 이거 왜 이물질이 들어왔네, 그걸 싹 대사시켜서 없애버리면 그럼 암 조직에 못 가요, 약물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암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세포 막을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약물이 못 들어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드물어요, 그럴 경우는.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 또 설명드리겠지만, 완벽한 약물을 만들어서 간에서 대사되지도 않고 그런 문제도 고려할 필요도 없고, 세포 막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문제 고려할 필요도 없고, 이 암 유전자를 완전히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도 똑같이 재발해요. 그러니까 이 표적 치료제는 이 화학요법제보다 재발 기간을 연기시키기는 했지만 재발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으로 암 환자들에서는 안 알려져 있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피할 방법이 있으면 이게 재발합니다, 저 약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하면 얘기하지만,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괜히 희망만 이렇게 만들까 싶어서 의사도 얘기를 안 해요. 이게 표적 치료제가 있으니까 이거 정말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지, 그래도 이걸 써도 다 재발합니다 이렇게는 말 안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24개월 되면 이것도 다 바닥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항암제는 100수십 종 이렇게 표적 치료제가 있는데, 이 중에 어느 것도 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 항암제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표적 항암제가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우리 과학이 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표적 치료 전략으로는 암을 치료 없는가 보다, 다른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 뒤지다가 나온 게 뭐냐면 면역 치료제예요. 그래서 면역 치료, 면역 세포 치료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면역 관문 억제도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똑같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그래서 요즘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이 표적 치료제하고 면역 치료제하고 화학요법제하고 이것저것 마구 섞어가지고 퍼스널라이즈드 항암제라고 해요. 맞춤형 항암제.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게 제일 맞을 것 같다고 해서 이게 칵테일처럼 여러 가지 항암제를 섞어서 쓰는데,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오래 살아요. 맥시멈 3개월 정도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과가 나온 게 2010년이니까 이로부터 한 15년 벌써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항암제를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더 좋다는 게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올려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 패턴은 다 똑같은데 이것이 오른쪽으로 좀 더 이동한 거예요. 근데 오른쪽으로 맥시멈 얼마 이동했느냐? 여기서부터 6개월을 더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준 화학요법에서 최초의 표적 치료제가 나왔을 때 여기서 6개월 연장했고, 여기서 15년이 지나서 엄청난 연구가 진행돼서 발전한 것이 여기서 다시 6개월을 연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루기 어려운 거예요. 현대 과학은 특히 현대 생명과학은 이 암을 정복하는데 모든 연구가 집중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보통 물리학자나
뭐 다른 분들은 급하지 않은 것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하계 밖에 뭐가 있는지, 또는 지구 밖에 뭐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은하계 밖에 뭐가 있다고 하고 뭐 10억 년 후에 안드로메다하고 은하계가 충돌할까, 이런 얘기는 틀려도 괜찮아요. 다 말해도 됩니다. 근데 생명과학은 우리 현실 얘기거든요. 틀리면 금방 나타나요. 이게 이론이 틀리면 결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그런 그 구름 잡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암의 발병은 그 마음씨가 나쁘거나 죄가 많은 사람한테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운이 나쁘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암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이제 현재로 보면은 그 4분의 1 정도가 현대 사망 원인이 암이에요. 근데 그 한 20년 정도 후가 되면은 그 3분의 1이 암으로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3분의 1은 어떠냐? 3분의 1은 다른 병으로 사망해요. 그리고 그 3분의 1만 그 노환으로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그 노환도 그렇게 그 복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치매나 뭐 이런 게 되면은 그 자기는 좋고 남은 괴롭고 하는, 그렇게 되죠. 이제는 옛날처럼 정상적으로 노화에 의한 자연사 하기가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학의 연구는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가족을 위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들도 우리들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결과는 뭐냐면 이 표적항암제로 정말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인이 암 유전자 돌연변이 있으니까 이것이 왜 암을 일으켰나 봤더니 이게 일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억제하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다. 이게 현대적 암 치료를 지배하는 최고의 전략이에요. 이게 몰레큘러 타겟 세라피라고 해서 가장 최고 수준의 그 컨셉인데, 과연 이 컨셉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인류 전체 암의 약 50%에 관련되는 이 KRAS 돌연변이인데요. 이 돌연변이를 사람에서 발생하는 그 똑같은 돌연변이를 그대로 동물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개발된 건 이제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동물에 넣어주면 그대로 암이 생겨요. 사람에서 생긴 암하고 똑같은 암이 생겨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유전자가 돌연변이 생겨서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걸 동물에 넣어주니까 사람하고 똑같은 암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암이 생겼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요 KRAS 돌연변이가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거를 억제를 시킨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할 때는 그 약으로만 꼭 해야 되지만, 동물한테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유전공학 기법을 이용해서 이 쥐에 대해서는 이 돌연변이 암 유전자를 100% 억제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암이 생기고, 여기서 유전공학 기법을 통해서 이걸 100% 억제시키면 그럼 원인이 제거된 거죠. 그럼 암이 치료돼야죠. 실제로 암이 치료가 돼요. 너무 놀랍죠. 근데 더욱 놀라운 게 있어요. 얼마 안 가서 암이 재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현대 병원에서 의사들이 표적항암제를 써서 환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해보면 이 결과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치료된 듯 했다가 암세포가 없어요. 완치됐습니다. 수술 다 잘했어요. 완치됐습니다. 그런데 캔서는 치료가 된 듯 하지만 그 다음에 재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에서 이런 현상이 재현되는데, 이 동물 실험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암 유전자 돌연변이로 암을 만들어서 암 유전자 돌을 완전히 억제했는데 치료됐다가 재발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표적항암제를 만들어서 쓴다고 하더라도 이거 100년, 1000년, 혹시 10,000년 후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약물이 나온다고 해도 재발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것 때문에 암이 생겼는데 이거를 억제했으면 끝나야죠. 나머지는 다 정상인데. 근데 왜 그 암 환자에게는 또 암이 찾아오냐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었던 이론인데, 암 치료 전략에서는 무시됐던 과학 이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겔슈타인 패러다임이라는 건데, 과학계에서는 완벽한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대장암에서 시작인데, 이 노멀 에피셀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 조직이에요. 그리고 하이퍼플라스틱 에피셀리움은 이 정상 조직이 세포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두꺼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 차이는 뭐냐면 단지 세포 숫자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그 세포는 제 기능을 하느냐 뭐냐면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정상세포하고 똑같은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이 조직을 잘라서 보면은 이 조직하고 이 조직은 구별 못 합니다. 이런 걸 보고 하이퍼플라스틱 에피텔리움이라 그래요. 이거는 전혀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가끔 이제 볼이나 어깨 같은데 뭐 볼록 튀어나오는 게 단단하게 잡혀지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게 혹이 생기는 거죠. 그냥 혹이에요. 근데 이 보겔슈타인이 발견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혹이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이 혹은 혹이고 암은 암이고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갈 수 있고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나타나는 거다. 이걸 보고 멀티 스텝 튜머리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다단계 암화 과정. 정상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완전히 정상과 다른 거, 우리의 생명을 전혀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오면 이걸 보고 보통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는데 아데노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물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사람에서는 아데노마라고 하지만 이게 사람에서도 대장암은 또 아데노마라고 부릅니다. 이 아데노마 단계는 암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암 전 단계, 그러니까 전암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는 양성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초기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단계도 early, intermediate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은 어디서부터 암이냐면 요 칼시노마부터 암입니다. 그래서 그 암 환자가 병원에 가서 칼시노마라고 하면은 암으로 진단 받았다 그런 뜻이죠. 근데 요 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을 잘 보면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요때 들어가요. 여기에 요 early하고 intermediate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적항암제라고 하는 거는 이 돌연변이 암 유전자를 공략하는 약물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세포가 그 약물의 영향을 받겠어요? 요 뒤에 있는 세포가 암 유전자 돌연변을 가지는 거죠. 요 앞에 있는 세포는 암 유전자 돌연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칼시노마까지 왔을 때 이 세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환자 몸 안에 있어요. 왜 있냐면 이렇게 올 때 이 KRAS 돌연변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 early 아데노마가 예를 들어 세포가 100억 개가 있다. 그럼 100억 개가 전부 이 돌연변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100억 개의 세포 중에 우연히 한 개가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개도 함께 안 일어나요. 그만큼 낮은 확률인 겁니다. 이 한 개가 이걸 받아들이면은 이 세포가 이 돌연변이가 없는 세포보다 훨씬 빨리 분열해요. 그러니까 이 세포는 서서히 분열하고 그 한 개의 이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는 빨리 분열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칼시노마 셀은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세포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딘가에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없이는 이게 생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이 칼시노마 단계에 와서 항암제를 쓰게 되면 그러면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받은 이 세포들은 다 죽든지 뭐 여러 가지 분열을 못하든지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영향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겉으로 볼 때는 다 없어졌어요. 조직학적으로 봐도 암세포가 없어요. 여기 칼시노마는 완전히 정상세포가 다 달라진 겁니다. 근데 이 세포가 살아남아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려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은 바로 하나의 이 사건만 벌어지기만 하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가 않아요. 한 2년, 3년이면 이 사건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은 왜 이 세포가 그렇게 암 유전자 돌연변이의 확률이 높은가, 그거는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지만 또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어쨌든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표적항암제를 써도 여기 뒤에만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칼시노마 다음 단계는 인베이전 메타스타시스인데, 인베이전은 뭐냐면 이 칼시노마 단계에는 암이 딱 자기끼리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암이나 또는 뭐 췌장암이나 이런 암들이 딱 모여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낼 수가 있어요. 공처럼 돼 있으니까. 어떤 암들은 아예 그 암이 막으로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일나무에 열린 과일 따듯이 똑 잘라내면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죠. 근데 보통 그거는 요 칼시노마 단계까지만 그래요. 근데 여기를 지나가게 나면은 이제는 거기서 삐죽삐죽 삐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밤송이처럼 옆에 있는 주변 조직을 파고 들어가죠. 그럼 그게 인베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반처럼 파고 들어가니까. 이때가 되면 이제 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메타스타시스는 거기서 더욱 넘어가는 겁니다. 그 이전은 암이 발생한 자리에서 옆으로만 파고 들어가는데 이 암세포가 떨어져서 혈관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 온몸을 돌다가 다른 혈관 어딘가에서 떨어져서 또는 뇌나 뼈나 이런 데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살게 되면, 그러면 처음에는 위암이었던 환자가 나중에 뇌에서 뇌전이가 되고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기 이제 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기가 되면은 수술은 불가능하고 약으로도 거의 불가능해요.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다 재발하기 때문에 이 사기 환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 환자의 수명은 연장시킬 수 있지만 치료는 거의 임상에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카시노마 단계에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술하면 되니까. 그래서 암에 있어서 수술은 최고의 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 후에 이런 제안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수술은 잘 됐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항암 치료 병행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제안을 받죠.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을 환자들은 거의 수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발이라고 하는 것을 억제하는 물질이 항암제를 쓰는 것이 뭐냐면은 표적 항암제예요. 그러니까 이 재발 억제용 특별한 항암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암 덩어리를 제거하고 소량 남아있을 그 암들을 이 표적 치료제로 제거하면은 그러면 암세포가 더욱 줄어들 테니까 암이 재발이 억제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냥 과학적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것이라고 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보니까 어땠어요? 표적 항암제를 써도 환자 다 재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세포가 암세포와 얼마나 잘 제거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이 초기 암세포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정상 조제가 잘 구별이 안 되는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떠냐면 표적 항암제에 안 들어요. 암제가 돌연변이 없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 후에 표적 항암제를 재발 방지용으로 쓰는 것이 도움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은 표적 항암제가 나오고 이제 꽤 한 20년 이상 됐으니까, 그리고 암 환자들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년에 한 1000만 명씩 됩니다. 그러면 그 1000만 명에 대해서 많은 국가에서 수술만 한 사람도 있고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병행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명씩이니까 이 수천만 명에 대해서 이 항암 치료만 한 환자하고 항암 치료 플러스 수술만 한 환자하고 수술 플러스 항암 치료 병행한 환자하고 생존, 그러니까 누가 더 오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중에 완치율이 어느 쪽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완치는 수술에 달려 있는 거예요. 수술이 깨끗해서 이것까지 완전히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냥 더 이상 재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수술이 잘못되면 이게 남잖아요. 이게 남으면 항암 치료는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약이 듣지 않는 이것이 재발의 원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러면은 과연 암을 완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냐? 그럼 제가 오늘 왜 이런 강의를 하겠어요? 사실은 암 치료 전략은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여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를 억제하는 것으로는 재발을 못 막는 거예요. 너무 늦은 시기에 문제를 공략하기 때문에. 앞에 초기에 이게 있어요. 이 암 유전자가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서 하이퍼플라스티셀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암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암 발병의 직접적인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이것이 없어져서 암이 생긴 게 아니니까. 그리고 암 환자들을 보는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암 발병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이거라고 대답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암이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카시노마는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카시노마가 발생함에 있어서는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암 발병의 주요 원인은 암 유전자 돌연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엄밀하게 맞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에 없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건이 생겨야 이게 암을 만들 수 있는 전제 조건이에요. 이 사건이 암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 사건이 있어야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발병을 위한 주요 요건이 이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무시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항암제를 개발하는 쪽에서는 이건 다 무시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오래 항암제를 쓰고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이 항암제로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알게 됐고, 아까 제가 그 동물 실험에서 완벽하게 암 유전자를 억제해도 암 치료가 안 되고 재발된다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제 이 암 연구자들이 다른 쪽을 보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이 연구를 소개해 드릴 건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멈췄어요. 근데 왜 고장이 났냐면은 그 타이어가 펑크 나서 이게 못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타이어가 펑크 나가지고 서 있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유리창도 깨고 또 지나가서 또 뭐 비도 들어가고 차가 녹슬어가지고 엔진도 이제 뭐 막 다 녹슬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배터리도 다 썩어버리고. 그러면은 그렇게 된 차의 타이어를 새 걸로 교체해 준다고 해서 그 차가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환자에게 요거를 올려준 원랑 복원시켜 준다 그래서 암이 과연 치료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돼요. 그게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대장암에 이게 노말 에피텔리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넉다운이라고 하면 APC 기능을 강제로 저하시킨 거예요. 이게 동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아데노마가 생겨요. 앞에서 그림에서 APC, 로스 오브 APC가 되면은 아데노마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하이퍼플라스틱 에피텔리움이 돼서 아데노마가 가는데, 여기가 시간이 가면 아데노마가 생겨요. 근데 이 아데노마에다가 K라스 돌연변이, 암 유전자 돌연변이 집어 넣어주면 그러면 아데노칼시노마가 돼요. 이 칼시노마 이름부터 이건 암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아데노칼시노마는 APC도 없어지고 K라스 돌연변이도 생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APC를 복구시켜주면 그럼 요리 돌아가요. 이게 2015년에 발표된 굉장히 중요한 논문입니다. 나중에 아주 여러 가지 다 망가져도 최초의 이 유전자를 원상 복구시켜주면 암은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전자의 복구가 최초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재발 없는 암 치료가 가능해요. 실제로 이 동물은 재발 안 해요. 암이. 이 대장암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결과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암을 완치시키기 위해서는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는 그보다 앞서 일어나는 분자적 사건을 이해를 해서 그거를 교정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여기서 얻어지는 그 레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APC는 올려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로스거든요. 로스라고 하는 것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동물 말이 예를 들어 소로 갈까요? 소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소가 죽어버렸어요. 죽은 소를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겠죠. 근데 그 소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럼 그 소를 일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가 일을 안 하는 상황은 죽어서 못하는 거하고 잠자느라고 안 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APC는 로스란 말은 이 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시킬 수 있는, 잠을 자고 있는 유전자가 이런 역할을 해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 APC가 없어져서 생기는 암은 대장암밖에 없어요. 나머지 수많은 종류의 암은 APC하고 무관해요. 그러니까 다른 암의 이 바로 초기 단계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초기에 관련된 암 유전자, 이것은 APC밖에 없었어요. 이제 초기에 관련된 유전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유전자를 없애면 아데노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논문에서 APC를 없애니까 아데노마 생겼잖아요. 이게 초기 암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 이게 APC밖에 없었어요. 과거에는 암을 연구한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악성암이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초기 암을 만드는 유전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악성암을 만드는 암 유전자 돌연변이에 모든 연구가 집중돼 있었죠.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암 유전자 돌연변이는 우리가 완벽하게 정복해도 암을 치료할 수 없고, 그보다 이 초기암을 만드는 암과 관련 유전자, 이런 걸 보고 기능이 없어져서 암이 되는 거는 암 억제 유전자라고 하는데, 이런 암 억제 유전자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초기에 작용하는 암 억제 유전자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한 연구인데, 제가 1995년 딱 한 30년 전에 렁스3 유전자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뭐 하는지 몰랐다가 2002년에 이 유전자가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 유전자의 발견이 세계적인 뉴스거리였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암 억제 유전자 리스트거든요. 인간은 암 억제 5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견한 것은 50개 중에 하나를 발견한 거죠. 이 50개 중에 하나 발견한 게 작다면 작은 일로 크다면 큰 일인데, 적어도 그 한국인이 암 억제 유전자를 발견해서 이렇게 교과서에 등재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학을 연구한 사람 중에 꿈이 이런 거 하나 발견하는 겁니다. 저는 그 꿈을 이룬 거죠. 근데 거기서 이 50개 유전자들을 보면은 이 중에 여기에 어딘가에 보면은 여기 APC 있죠. 이 APC가 바로 이게 없어졌을 때 초기암을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에 50개가 알려져 있었지만 초기암을 만들 수 있는 암 억제 유전자는 APC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렁스3 유전자는 초기암을 만드는지 어쩐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유전자는 암세포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른 유전자들은 다 망가져가지고 죽어버린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살려낼 방법이 없는데 이 유전자는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 억제 유전자를 약으로 이걸 살려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 억제 유전자를 통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50개 유전자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암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유전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3년에 또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렁스3가 암 발병의 최초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대장암의 APC에 해당하는 바로 그 유전자가 렁스3라는 것을 밝힌 거죠. 이제 그건 어떻게 밝힌 거냐면, 이 동물에서 그 폐에서 렁스3 유전자를 없애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아데노마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없음으로 해서 이게 아데노마가 생기고, 그리고 폐암 환자를 보면은 다 렁스3가 인액티베이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폐암 환자에서 렁스3가 인액티베이션 돼 있고, 동물에서 렁스3를 강제로 억제시켰더니 초기 폐암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로부터 이 렁스3가 없어지는 것이 폐암 발병의 초기 원인이다. 이 초기 원인이라고 하는 발견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용해야지 암을 완치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니까요. 나머지들은 다 암 억제 유전자이지만 초기에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암 유전자 중에 살아서 잠을 자고 있는 암 억제는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그 초기에 관련된 암 억제 유전자는 렁스3하고 2개뿐이에요. 이 2개 중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요거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저한테 이런 행운이 와서 이런 유전자를 발견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렇다면은 정말 렁스3를 이용해서 암을 완치시킬 수 있느냐, 그걸 또 실험을 해야죠.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한데 그 설명을 피하고요. 이건 뭐냐면은 쥐에게 그 KRAS 돌연변이하고 그 렁스3 사일런싱, 그러니까 렁스3를 잠을 재우고 KRAS는 돌연변이를 사람과 똑같이 넣어주면 그런 폐암이 생겨요. 폐암 생기면 이렇게 죽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돌연변이를 딱 넣어주는 시점이고, 그로부터 14주 후에 이 동물은 그 돌연변이 때문에 폐암이 발생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6주가 되면 어떠냐면은, 6주면은 폐암이 한 절반 정도 생겨요. 죽지는 않은데 하여튼 폐암 확실히 생겼는데, 이때 이 렁스3를 원상 복구시켜주면, 이거 빨간색이 원상 복구시켜준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모든 동물은 같은 유전자 한 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2개를 없애는데, 이게 스위치를 끌 때, 없앨 때 하나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나는 잠을 재워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약물을 이용해서 잠자고 있는 유전자 하나를 살려내는 50% 렁스3 액티비티를 원상 복구시켜주면, 그러면 쥐가 죽지 않고 살아요. 그리고 재발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렁스3를 복구시켜줄 수만 있다면 KRAS 돌연변이 폐암도 치료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KRAS 돌연변이를 가지고 암을 만들었지만은 이 원리는 다른 돌연변이 암에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렁스3가 기능을 잃은 암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실험은 동물에서만 할 수 있어요. 제네틱 엔지니어링 기법을 통해서 여러 세대가 걸쳐요. 이런 쥐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사람은 현 세대 이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유전자 조작에서 한 5세대, 6세대 후에 이렇게 유전자 변형된 사람을 살리는 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렁스3 기능을 올려주면은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론적 근거를 제거하는 것이지, 이 방법 그 자체를 사람한테 쓸 수는 없어요. 사람에게는 잠자고 있는 렁스3를 깨워주는 그 물질이 꼭 있어야 돼요. 이제 이거는 이게 6주가 됐을 때 폐암을 본 거거든요. 거의 폐암이 다 차 있어요. 근데 그로부터 그 시점에 렁스3를 한 카피를 올려주면, 그리고 나서 4주 후에 보면 폐가 이렇게 돼. 이거는 완전히 정상이에요. 근데 거의 그 암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더욱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KRAS-도레미의 암을 만들어서 이 완벽하게 억제했을 때 얼마 만에 재발하냐 하면은 2주 만에 재발해요. 쥐가 어떠냐면 2주면 여기서 재발해야 되잖아요. 얘는 훨씬 오래, 그보다 더 살고, 이 쥐는 죽기는 죽는데 늙어 죽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린 동물을 이렇게 오래 살리는 것도 이 연구가 최초이고, 그 다음에 이 쥐를 늙어 죽을 때까지 살릴 수 있는 것도 이게 최소예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암으로 죽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이걸 할 수 있어요, 렁스3가. 이제 저희 연구가 발표된 다음에 수많은 연구들이 뒤를 따랐는데, 저는 주로 폐암에서 연구를 했지만 폐암 외에 다른 방광암, 대장암, 뭐 이런 다른 다양한 암에서도 렁스3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암에 대해서 렁스3가 유일한 암을 막는 초기 유전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30% 가까운 것들은, 여기서는 유방암의 한 70~80%는 렁스3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적어도 이런 종류의 암에 대해서는 렁스3가 그 암을 방어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이게 암을 방어를 못해서 암으로 가는 길이 열렸을 때 올려주면은 그 이미 악성화되어 있는 암도 치료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원리에 의하면, 아까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아데노카시노마면은 아주 악성이에요. 이 악성 상태에서도 초기 사건이었던 이 APC 로스를 원상 복구시켜서 레스토레이션 해주면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이때는 이 암세포가 죽는 게 아니라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렁스3의 경우는 어떠냐면, 이 렁스를 올려주면 여기 있던 암세포는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APC보다 훨씬 강력한 치료 효과를 가진 유전자라고 하죠. 여기는 여기 있었던 세포는 여기 없어요. 이제 이런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암을 만들 때 이 암세포가 형광을 내도록 표지를 할 수가 있어요. 제네틱 엔지니어링 기법으로. 그런데 그 표지된 형광은 이 세포가 죽지 않고는 절대 안 없어져요. 염색체 속에 껴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 형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렁스3를 복구시켜주면 이 형광으로 표지된 암세포는 전부 죽어 없어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게 된 거는 이 렁스3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찾는 건데, 유전자 발견은 95년이고 암억제 기능 발견은 2002년이고, 여기는 좁아서 못 썼습니다만 이 유전자가 암 발병의 최초 단계에 문제가 되는 그 유전자랑 발견은 2013년이고, 이 최초 단계에 렁스3 유전자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암이 시작되느냐 하는 걸 밝힌 것은 2019년이에요. 보통 모드 오브 액션이라 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암이 생기느냐, 그런 해보니까 암이 생기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돼서 암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그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2019년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순수한 연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렁스3의 기능을 원상 복구시키면 암을 원천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물질을 찾는 것은 어쩌면 이런 연구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이제 그런 일도 같이 병행했는데, 그게 이제 물질 검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찾은 물질이 이게 비타민 B3였어요. 이게 이제 여기도 사연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물질을 어떻게 찾았냐면, 거기서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케미칼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어요. 케미칼 라이브러리, 그런 도서관인데, 도서관 하면 책이 많잖아요. 이게 케미칼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케미칼, 화학 물질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튜브 하나마다 각각 다른 물질, 그런 튜브를 몇만 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 하나씩 꺼내가지고 렁스3를 올려주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검색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보통 그런 게 한 그 우수한 케미칼 라이브러리면 한 5만 개 정도 돼요. 그 물질들에 대해서 다 렁스3에 올라갈 수 있는지를 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한 20개 정도 거기서 찾았거든요. 근데 그 물질들은 약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독성이 너무 심해요. 약물은 그 독성이 하고 효과하고 그 비가 중요한데, 렁스3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이 독성이 심해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 교훈을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서투인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억제를 하면 렁스3에 올라간다. 그거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개발된 그 물질 검색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서투인 억제제인 거예요. 근데 서투인 억제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 서투인 억제를 통해서 암을 치료해 보려고 물질들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다 독성이 심해서 못 쓴 거죠. 근데 그런 물질들 거기 들어있다가 이제 저한테 걸렸는데 그 물질을 약으로 쓸 수는 없을지라도 서투인을 억제함으로 해서 렁스3를 활성화시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다른 문헌 검색을 통해서 이 비타민 B3가 서투인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서투인 억제제를 만들 때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억제를 잘하는 물질을 만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비타민 B3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서투인 억제제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 얼마나 서투인 억제를 잘할까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비교를 해봤어요. 인간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서투인 억제제하고 우리 몸에 원래 있던 비타민 B3의 서투인 억제 기능하고 어느 게 더 좋은가. 놀랍게도 비타민 B3가 가장 좋았어요. 사람이 만든 그 약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밀가루 같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된 비타민 B3가 서투인을 가장 잘 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타민 B3는 또 많이 먹어도 독성이 없다는 게 또 다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비타민 B3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동물 실험 한 거는 물론 과학적으로 중요하지만 이게 사실은 뭐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보면은 뭐 굉장히 많잖아요. 뭐 유황오리도 좋다고 하고 뭐 사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암 치료한 도움된다고 찾아보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실제로 이게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면 임상시험을 해야 돼요. 암 환자를 리크루트해서 우리 그 물질을 주고 안 주고 그 두 그룹을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관찰할 수 있어야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이제 그 신뢰도와 함께 이걸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상시험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임상시험 계획 승인서,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5년에 승인을 해줬는데, 임상시험 언제 끝나냐면 2023년 정도 되니까 한 8년, 9년, 거의 10년 걸렸죠. 사실 원래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 돈이 없는 회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이 임상시험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EGFR 돌연변이, 아까 이게 이제 익숙해지셨죠? 아까 1회사라고 하는 그 항암제에 대한 그래프였죠. EGFR 돌연변이 폐암은 여기 보시면 그 폐암 암 유전자 돌연변인데, 이 케아 돌연변이 한 35% 되고요. EGFR 한 30%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도 많아요. 이 중에 요만큼. EGFR은 특히 여성 환자에게 많은 암 돌연변인데요. 요 110명 환자를 리크루트 해가지고 반으로 나눴습니다. 55명. 그래서 이 55명은 기존의 EGFR 억제제 1회사만 한 거고요. 요 55명은 1회사 플러스 비타민 B3 1g 이렇게 해서 이 두 그룹 간의 차이를 비교한 건데, 이제 이 임상시험 결과부터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1회사만 쓴 거예요. 여기 1회사하고 비타민 B3를 같이 준 건데, 여기 보시면 50% 재발이 아니고 생존이에요. 오버럴 서바이벌인데 재발은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여기 보시면 50% 살아있는 시점이 1회사만 주면은 30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회사를 쓴 표적 항암제를 쓴 환자는 50% 생존하는 기간이 30개월인데, 똑같은 항암제를 쓰고 비타민 B3를 보조제로 쓰니까 43개월로 늘어났어요. 이 표적 치료제에서 환자 수명을 3개월, 4개월 늘리는 거는 극도로 어려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역 치료제를 병행한다든지 다른 항암제에서 칵테일을 만들어서 맞춤형으로 해도 얼마 안 돼요. 근데 간단히 비타민 B3를 줌으로 해서 13개월을 수명을 늘린 거는 기적과 같은 거예요. 게다가 이 비타민 B3는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안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게다가 또 하나는, 이 비타민 B3가 이렇게 항암 보조 효과가 있다면 미리 먹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기업에서 이걸 변형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변형시키면은 아무리 잘 변형시켜도 조금이라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작은 부작용이 있으면 암을 예방하는 데 쓸 수가 없습니다. 비타민 B3는 이 자체로 부작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미리 복용함으로 해서 암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런 그래프. 또 하나는 이 비타민 B3의 놀라운 점이 뭐냐면, 여태까지 나온 모든 항암제는 사망 위험이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은 그 암 때문에 사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 B3 같이 복용하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수평이 됐잖아요. 여기 요 48개월, 그러니까 4년 생존하신 분들은 더 이상 돌아가신 사망자가 없어요. 그 말은 이제 완치됐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 사망 위험을 낮춘 유일한 물질이 비타민 B3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안전한 물질로서 그 표적항암제하고 병용했을 때 평균 수명을 기적적으로 13개월 정도까지 늘리고 사망 위험을 기적적으로 절반으로, 여기서는 꼭 절반은 아닌 것 같지만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는데, 암 환자들이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비타민 B3를 복용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은 우리가 2004년 4월에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라는 학술지에 보고했는데, 이건 이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임상시험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발표 자리인데, 우리도 이제 그런 데에다가 논문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제목을 보시면 니코틴아마이드 비타민 B3입니다. 이게 EGFR TIT 쓴 EGFR 이니비터라는 뜻인데, 그 EGFR 돌연변이에 쓴 이레사 또는 타세바 이런 약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했냐면은 스테이지 4 렁 아데노카르시노마예요. 스테이지 4면은 인베이전, 그러니까 침륜해서 옆에 조직을 파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이, 그러니까 대부분 스테이지 폐암에서의 스테이지 4는 그 전이 환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이된 환자에 대해서는 사실 별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말기 이 환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욱 놀라운 거죠. 저는 이제 이 단 한 장의 그 결과지만 이 결과를 한 30년 생각하면 얼마나 소중한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물질이 그러면 꼭 항암제하고 병용해야만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임상시험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비타민 B3만 가지고 폐암 치료하겠다 하면은 환자를 모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믿고 이 임상시험에 참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항암제 쓰고 거기다 추가로 비타민 B3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동물 실험에서는 비타민 B3만 써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 두 그룹 중에 이레사 얼론하고 이레사를 주지 않고 비타민 B3만 줬을 때 그럼 결과가 어땠을까 상상하거든요. 그래도 보라색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험적 증거가 없는 제 추측입니다. 그러면 이 비타민 B3만으로도 적어도 동물에서는 암치료 효과가 있다면 미리 먹으면 예방이 되죠. 예를 들면 수술 후에 항암제를 먹어서 재발 방지한다고 하는 것은 예방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항암제처럼 그렇게 부작용이 심한 거의 독약에 가까운 물질을 재발을 예방용으로 쓴다는 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꼭 그렇게 해서 확실히 재발이 방지된다,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검증했더니 1000만 명, 2000만 명 검증했더니 그 중에 뭐 20%, 30% 이렇게 재발률이 확률이 떨어졌다, 뭐 이런 결과를 제시하면서 그렇게 독한 약을 써야 되는데, 그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내가 추측해 보건대 항암제를 안 쓴 것보다도 수술을 하고 항암제도 쓰면은 뭐 재발이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요.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가족이라면 그렇게 할까요? 근데 이제 비타민 B3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부작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후에 재발 방지용으로 이 비타민 B3를 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방용으로도 미리 복용하면 암을 예방할 수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실제로 그럴까? 그것도 실험을 해봐야 되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실험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지인데, 피부암에 대해서 니코틴아마이드 비타민 B3를 투여했더니 대규모 임상 시험을 통해서 암을 30% 억제할 수 있다. 암 발병 30%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30%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B3가 아니고서 단 1%라도 암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물질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다른 비타민이 뭐 암을 예방한다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그걸 가지고 예방 임상시험을 했다는 얘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려면 이것이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러이러한 수많은 증거들로부터 이거를 미리 복용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 학문적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 B, C나 D나 E나의 그런 학문적 배경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타민 B3와 암과의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비타민 B3가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든지 또는 암을 예방한다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중요한 역할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조금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요즘 고령화 되다 보니까 나이가 들잖아요. 근데 기대 수명은 우리가 점점 늘고 있어요. 2020년 기대 수명이 남녀가 평균 한 83세 되는데,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은 66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7년은 살긴 사는데 건강하지 못하게 사는 거죠. 여기 보시면 만성 질환이 60대 이상 되면은 만성 질환 한 개 이상이 90%예요. 3개 정도 되는 사람이 50% 넘으니까 이제 60세 넘으면 다 이제 종합병원이 되는 거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근데 그 병들 중에 암도 보시면 10대 때에 비해서 70대가 되면은 암 발병률이 200배가 높아져요.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발병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이 든 분일수록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동안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도대체 뭐를 먹어야 될까? 뭐 암 예방 된다 하는 것들 많긴 많은데, 정말 그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은 비타민 B3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고지혈증.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도 상당수가 고지혈증 있으실 수 있어요. 고지혈증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녹내장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퇴행성 뇌질환으로 치매, 나이 들면은 거의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바라는 게 죽고 싶지 않다 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게 뭐냐면은 치매에 걸리기 전에 죽고 싶다는 거예요. 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노년기 대표 질환 퇴행성 관절염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그 혈액 중에 지방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지방 중에는 뭐 3가지,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이제 중성지방도 있는데, 중성지방은 크게 위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고지혈증에서는 그 지방 중에 콜레스테롤이 위험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침착돼가지고 과도하게 축된 플라그, 이걸 만드는 것은 콜레스테롤이에요. HDL은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고, 보통 정상인들은 이 HDL 콜레스테롤은 기준보다 조금 낮은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치료하려면은 그 LDL을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LDL 낮추는 아주 좋은 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타틴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쓰면은 LDL은 효과적으로 낮추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HDL도 같이 낮춰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진 것이 뭐 때문에 깨졌냐면 LDL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깨진 거예요. 근데 이 약을 쓰면은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더 깨뜨려요. 요거는 낮춰서 주지만 이게 더 떨어지니까 새로운 불균형이 되는 거죠. 이제 다른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여기 올라가 있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떨어져 있는 HDL 콜레스테롤을 좀 올려주는, 이런 게 있어주면 좋겠죠. 근데 이제 고지혈 치료제 스타틴 같은 경우는 HDL을 강제로 낮춰버려,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스타틴 부작용이 길어질수록 당뇨병 발생 위험도 증가하는데, 이런 위험 때문에 스타틴을 끊고 싶을 수 있어요. 오래 복용하다 보면. 그런데 중단을 복용하게 되면은 그 심뇌혈관 질환이 또 위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먹으면은 무서워서 끊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스타틴 요법 시작하면 평생 지속해야 되는데, 그럼 또 이런 복용 기간이 길어지면 또 다른 병이 생겨요. 그러면 처음에 그다지 위험하지 않았던, 그냥 놔둬도 괜찮은데 혹시 모르니까 좀 경계치에 있는데 예방용으로 스타틴 복용하시죠. 아주 가볍게 들었던 그 제한 때문에 복용하기 시작한 스타틴은 끊지도 못하고 다른 병을 만들고, 나이가 들면 점점 복용하는 약이 많아져요. 전에는 50대 때는 내가 한 알, 2알밖에 안 먹었는데 60대 때는 한 5개, 6개 먹어야 되고, 70대가 되면은 이제 한 움큼 약을 먹어야 돼요. 그 한 움큼 약을 먹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약이 만드는 병이에요. 자기가 과연에 먹었던 약들. 그래서 그걸 약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그냥 끊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약은 끊으면 돼요. 근데 이제 두려워서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뭐가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끊으려면은 내가 먹던 약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꼭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 약이 아니어도 고지혈증은 때문에 내가 위험해지지 않을 수 있어 하는 것이 대체제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대체제가 있었습니까? 대체가 없으니까 뭐 평생 복용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 고지혈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HDL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것을, LDL은 낮춰주고 HDL을 올려주는 세상에 유일한 물질이 있어요. 그게 비타민 B3예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비타민 B3가 고지혈증 치료제로 약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나 이제 비타민 B3가 부작용 없이 이렇게 새로운 균형을 잡아주는 약물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녹내장인데 이게 눈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안과 질환이 생깁니다. 백내장도 생기고 녹내장, 황반도 생기는데 여기 녹내장은 그렇게 비율이 높진 않아요. 근데 현대에 와서 녹내장 환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10년에 두세 배씩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70대 이상이면은 거의 한 20% 정도는 녹내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녹내장은 초기에는 요 주변이 조금 어두워집니다. 그러다가 조금 중기가 되면은 요 빙 둘러서 어두워지거든요. 가운데는 환한데 말기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중앙에만 보이고 이런 걸 보고 터널 시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앞을 보는 게 터널 속에서 밖을 내다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조금 지나면 이제 실명하게 됩니다. 여기 녹내장은 세계 3대 실명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그동안에는 약이 없었어요. 안과에 가면은 녹내장 진단을 받아도 이게 녹내장에 이렇게 이걸 써야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또는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안과 의사들이 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녹내장에 쓸 수 있는 새로운 비법이 밝혀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니코틴아마이드, 여기 비타민 B3죠. 비타민 B3 하루 1.5g으로 녹내장을 치료할 수 있다. 여기 오픈 엉글 글라코마, 이게 녹내장이거든요. 녹내장을 치료고 예방도 할 수 있다. 이게 클리니컬 트라이얼 임상시험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녹내장에는 약이 없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올해부로 녹내장에 또 정말 값싸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영양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굳이 꼭 녹내장이 생긴 다음에 비타민 B3를 복용하려고 하실 필요 없이 미리 복용하고 있으면 훨씬 낫겠습니다. 또 하나는 치매인데 정말 두려운 병이죠.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치매 연구단 해갖고 1년에 한 거의 수백억씩 연구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매에 대해서는 사실 오래전에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2004년, 벌써 20년 전이죠. 65세 이상 노인 3,700명을 대상으로 고용량 비타민 B3 좀 많이 먹어야 됩니다. 2g, 3g 정도 이렇게 복용하면은 2g 정도면 우리나라 사람으로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미국 사람이니까요. 치매 걸릴 확률이 절반으로 낮아졌어요. 이 새로운 물질, 우리가 특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런 물질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다 신물질이어야 되거든요. 특허가 되려면 신물질이어야 돼요. 신물질은 우리 몸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물질일 수밖에 없죠. 그런 물질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물질을 예방용으로 쓸 수가 있을까요? 못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매는 치료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치매는 뇌세포가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뇌세포를 어떻게 살려내겠어요? 그러니까 치매를 치료하겠다고 도전하는 것은 글쎄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알겠습니까? 또 죽은 세포 살려낼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전보다는 이미 아주 쉬운 해법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값싸고 안전한 비타민 B3로 치매에 걸릴 확률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인데, 관절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류마티성 관절염이고요. 하나는 퇴행성 관절염인데, 이 류마티성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 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공격하면 안 돼요. 외부에서 침입자만 공격해야 되는데, 실수로 우리 몸에 있는 연골 세포를 공격하게 되면은 면역 반응 때문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관절염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 아직도 좋은 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료가, 왜냐하면 자가 면역 질환은 원래 면역 반응인데 면역이라고 하는 그 분야가 너무나 오묘하기 때문에 이거를 교정해 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퇴행성 관절염은 뭐냐면 이게 너무 오래 써가지고 연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연골이 닳아진 것을 채워주는 속도보다 여기 우리 뼈가 우리 걸으면서 여기 압력을 줘가지고 연골이 닳는 속도가 더 빠른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비타민 B3로 퇴행성 관절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가 이미 이제 논문으로 임상시험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다양한 이 질환들, 특히 암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 생기는 이런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비타민 B3가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고,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큰 손해겠죠. 이거는 제가 이제 연구비 지원을 받은 건데요. 순수기초 연구는 제가 암 억제 유전자, 2002년에 암 억제 유전자 발견해서 학계에 보고할 때 그때 이 사업단을 만들어서 정부 지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2014년부터 그 영스3 유전자가 폐암 발병의 초기 사건이다. 그거를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또 정부 지원금을 또 80억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셀가디언에서는 비타민 B3의 이 폐암 임상시험을 위해서 이제 80억이 들었고요. 근데 이걸로 택도 없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또 200억을 지원해줘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 암억제 유전자 연구단은 요때 20년 전에 정부에서 이 지원해주면서 정부에서 만들어서 보내준 간판입니다. 사업단 간판인데 이게 창의적 연구진흥 사업단이거든요. 1년에 이런 연구비를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약 한 3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좋은 연구비거든요. 한 번 연구비를 주면 연구비 액수도 크거니와 한 번 연구비를 주는데 여기 보면 2013년 12년간 9년간 연구를 지원한다는 거는 전 세계에 이보다 더 좋은 연구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으면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데 우리나라 물리, 화학, 수학, 의학 이런 거 전부 통틀어서 1년에 3명씩밖에 안 뽑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받기 어렵겠어요. 여기 이거 받은 게 제 자랑이고 이게 제 중요한 간판입니다. 또 하나 자랑은 뭐냐면 이게 한 번 받고 2번 받기 아주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한 번 받고 2번 받은 사람 딱 3명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근데 제가 또 한 번 받았어요. 이것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부에서 제가 특별한 지원을 받았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큰 돈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연구한 내용을 아주 짧은 시간에 전달해 드린 겁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1995년 7월인데 프랑스에서 제가 유학을 할 때 잠깐 휴가를 내가지고 이 산맥 피레네 산맥인가 하는 그 산맥 안에 성당을 갔어요. 근데 갔더니 저는 이제 모르고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코페르니쿠스라는 지동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수도원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과학자니까 그 사람이 연구했던 그 수도원, 그 사람이 머물렀던 연구했던 방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지동설은 캐토릭 재단에서 반대했잖아요. 예를 들면 갈릴레오가 지동설 주장하니까 다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내 얘기가 틀렸다고 하고 이제 돌아 나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먼저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예요. 이 코페르니쿠스는 거기서 저는 아주 박해를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연구원에서 죽을 때까지 연구비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 재단에서는 진실을 밝히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캐톨릭 재단도 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진실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에게 연구비를 죽을 때까지 지원을 했겠죠. 저도 연구비 코페르니쿠스보다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제 딸이거든요. 저 뒤에 지금 있어요. 30년 전에 거기 성당에 가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기를 기원한 거 아니었을까요? 여기 비타민 B3는 정말 저는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 과학이 이걸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다. 과학이 찾은 신의 선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